반갑습니다. 바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인데 보면요. 지금 업무를 마치고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제 자료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걸리던 부분이 있는 것이 이 홍삼 문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대한사랑 배달의 쪽에서 이제 홍삼 전문가 박사님 모시고 송직 박사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 저번에 1차 들었고요. 2차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홍삼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대한사랑 배달의숙 강좌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홍삼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 문화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홍삼 문화하면 그냥 역사가 오래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문화 코드를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홍삼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동안 이제 마음에 걸리던 것이 이제 그 낙랑국에 대해서 이제 낙랑군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낙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지금 거의 조명을 안 하고 다 죽여놔 버렸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뭐 낙랑군의 위치 이런 거는 강의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다 이제 뻔한 이야기고 낙랑군의 위치는 뭐 말 그대로 한반도에 없었다는 거. 그 한반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유학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사학계에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모든 제 중국의 문헌은 뭐냐면 낙랑군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에 없는 걸로 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께 색다른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 연구는 또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제 역사 우리 민족역사부 바른역사바를 이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다 인식하니까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 낙랑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어디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지 역사 원문의 어느 부분을 쉽게 말하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고고학을 말한다면 어느 이제 고고학 어느 유물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장난을 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2부 정도 여러분들 준비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 총독부 그런 이제 뭐 고고학 이제 옛날 조선 고적 도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발굴해 가지고 낸 이제 도보 이런 걸 비교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학이 얼마만큼 지금 식민사학이 이제 세뇌돼 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는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또한 그런 사료도 그동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자료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홍삼 문화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여기 보신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핵심 코드를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고자 한 것은 바로 홍삼 문화 연구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홍삼 문화 뭐 6,000년 전이다 9,000년이다 이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할 이야기고 보면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홍삼 문화가 어떻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홍삼 문화에 대한 과정이 지금 역사에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참고한 서적은 바로 복기덕 교수님이 홍삼 문화 이해란 책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리고 또 한 번 좀 이제 알기 쉽게 하부를 추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보충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홍삼 문화가 역사가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났다는 거 이걸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남겨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딱딱하지만은 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될 분들은 알아야 될 바로 연구사죠. 논문을 쓸 때도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구한 분들, 옳든 그러든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연구했느냐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자료 아니면 비판적 자료 이런 걸 비교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보면 홍삼 문화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틀, 어떻게 이제 드러났는지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홍삼 문화를 생각한다면 읽어봐야 될 책이 바로 홍삼 문화 이해라는 이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고학의 전문가가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홍삼 문화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데 좋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맛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하게 홍삼 문화가 한국의 문화다 뭐 이런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 문화의 기원이라는 거, 그런 타이틀 속에서 중국 학자들하고 직접 발굴하고 직접 연구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써낸 책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일본어도 지금 번역될 그 이제 하고 중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책을 번역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 그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틀을 잡아 준 이렇게 학술 서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이 책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면서 고고학적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부분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하는 분들이 약한 부분이 문헌을 연구할 때 올바르게 문헌을 끝까지 추적하는 거하고 고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식민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왜? 저쪽은 문헌이 불리하면 고고학을 내고 고고학이 불리하면 문헌을 들이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양면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하나의 상식으로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삼 문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홍삼 문화는 전체 이쪽 지역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 쉽게 말하면 홍삼 적봉시의 중심으로 그 적봉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나오는 모든 문화를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홍삼 문화라는데, 원래는 쉽게 말하면 홍삼 문화는 좁은 의미의 홍삼 문화는 이쪽 지역이죠. 6번이라고 말하는 이쪽에 적봉에 관련된 그쪽에서 발굴된 문화를 홍삼 문화를 합니다. 여기서 소화서, 흑융화, 사해, 부화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명입니다. 지명에서 그쪽 지명에서 발굴되기 때문에 지명 이름을 붙여서 뒤에 문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삼 문화는 그냥 단순한 6번에 말하는 홍삼 문화, 이 지역에 적봉에 관련된 홍삼 문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요즘 말하는 홍삼 문화는 소화서, 흑융화, 사해, 부화, 조보구, 홍산, 소화연, 하가점까지 고조선까지 연결되는 문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배달의 뭐 신시 문화, 그 이전에 뭐 말하는 황국의 문화라든지 연결되는 코드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본다면 여러분들 소화서는 BC 700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9000년 전의 문화로서 가장 빠른 신석기 유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흑융화 문화.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흑융화는 말 그대로 대규모의 집단 거주지, 최초의 용행상에 이제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춘천 중도 유적지, 이제 지금 우리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역사 동지들, 그분들이 이제 홍삼 문화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연결되는 고리가 흑융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최초의 도시가 말 그대로 계획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흑융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흑융화 문화를 찾아보시면 이제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 화노라져 보면 이런 것이 다 미리 짜여져 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흑융화인데, 중국은 물론 이 문화를 발굴하고 난 뒤에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거기다 옥수수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돌만 하나 세워놨죠. 이게 최초의 쥐락지구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약 여러분들 보시면 BC 6200년, 지금부터 말한다면 한 8000년 전에 도시를 쉽게 말하면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 그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흑융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는 이제 신석기 문화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문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용호 형상이 석수령이 나왔다 해가지고 유명한 바로 사해 문화가 BC 5600년, 여기다 여러분들 2021을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화 문화, 가장 오래된 복골, 석기, 골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이다.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습니까? 흑융화도 나옵니다. 흑융화도 나오고 사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화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빗살무늬면 우리 한국 문화를 주장하다 강조를 많이 하니까 주류사가 하는 일부분들이 뭐냐면 뭘 주장하느냐, 빗살무늬를 이야기 안 하고 무늬 없는 토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인간들 많습니다. 빗살무늬가 꼭 우리 거냐, 우리하고 관련된 문화냐 이러면서 이제 살 비틀면서 어떻습니까? 무문 토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자, 부화 문화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보구로 여러분들 봉황이죠 보면요, 봉황 문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화 하나, 여기 오늘 언급되는 이 부분 하나 중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홍삼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강의를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홍삼 문화는 BC 4700년,
2020을 더하면 어떻습니까? 약 6,700년 전의 문화인데 우리가 말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고조선 이전의 배달 신식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때 문화인데 여기는 청묘단이 나오고 대형 제천 문화라든지 피라미드, 여신상, 옥룡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도 무문토기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청동기 주물까지 청동기가 이때까지 나오죠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홍산 문화를 우리 한국의 문화로 주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제천단 무덤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뭐가 나오느냐? 청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로 주장하다는 어때요? 고조선 이전에 청동기가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전부 다 뭐라 해야 된다? 홍산 문화는 한국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조작한 역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연 문화라 가지고 BC 5,000년 전, 3,000이기 때문에 5,000년 전의 문화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화의 토기가 나오고 토기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이제 문화권이 하가점 하청 문화입니다. 의뢰연 토기 복골 등이 나오는 것이 하가점 하청이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가점 상청 문화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BC 7,000년 전, 즉 9,000년 전으로부터 하가점 하청, 소화서부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러니까 고조선 문화권까지인 하가점 하청까지를 홍산 문화라고 이쪽 지역을 보면 어때요? 그럼 이쪽 지역을 나중에 문화를 그리다 보면 전부 다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의 문화를 홍산 문화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탕록이 있습니다. 탕록은 아시다시피 뭐죠 보면요. 바로 치우천왕하고 황진헌하고 전쟁을 했던 장소가 이 탕록이고 보면요. 북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 황하는 이쪽이죠 보면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홍산 문화를 제5의 문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국가 단위 문화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문화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제가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해 드릴 건데 너무너무 충격받을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강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드릴 건데 보면요. 자, 이런 문화를 일단은 이해하시고 보면요. 이렇게 이것을 언어에서 보면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만리장성 밖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중하고 그죠?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특히 만리장성 이쪽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이가 사는 지역, 지금 오랑캐 사는 지역이다 했죠 보면요. 오랑캐 사는 지역. 물론 동이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쪽과 더불어 이쪽 산동성까지 가버리죠. 여기까지 동이족이 나오고 만리장성이 지금에 맞겠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어떻습니까? 튀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무덤 양식이라든지 같은 무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쪽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동이 문화권인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사학계에서 동의를 이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은 요번에 이 산동성 이쪽 문화를 동의를 중국의 화족 문화로 요번에 끌어들였습니다. 정립을 하고 박물관도 다 세우고 이제 게임 오버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신 뭐느냐? 한국은 우리는 고조선은 동이족하고 관련 없다 해가지고 고조선 지도에서 동이족을 빼버렸죠 보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학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북공정을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100% 1000% 지원해주는 쉽게 말하면 역사학계가 어디냐? 한국 사학계입니다. 왜? 동이족도 부정해주지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말 그대로 북한까지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고 속국사로 이제 표현을 해버렸죠. 속방사로서.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이 홍산 문화의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홍산 문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전체적인 홍산 문화권 이 문화권이 만리장성 밖의 문화권이고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권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은 지금 황하를 어떻습니까? 안 가르치고 뭐죠? 황하보다는 이 요하 문명, 홍산 문화를 중화 문화의 근원으로 이제 틀을 잡아가고 있고 만리장성도 없는 만리장성까지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무단장까지 요까지를 어떻습니까? 그리가 요것이 만리장성이라고 최근에 이제 다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몇 년 후면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갔다까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홍보를 하고 역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항하는 우리나라 학자가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없는 대신에 뭐냐? 이런 강좌를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유사사학이라고 공격을 한 거죠. 우리 국민들을 공격하는 데는 100% 투자를 하고 중국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는 대응 자체를 안 합니다.
대항 자체는 안 하고. 이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홍산 문화가 드러나는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908년 요서 지역에 누가 움직이려냐면 도리 유주라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 양반이 홍산 지역 그 뒤쪽을 답사를 해가지고 이제 실체가 서서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희 시류, 그죠? 이만희 시류하고, 네, 세키노 다다시, 여러분들 또 뭔가 여러분들 이 양반 도리 유주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본의 고고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이고 민수학자인데, 잘 모르는 분 있죠 보면요. 일명 도리조는 뭐냐? 다음에 이제 제가 낙랑군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도 바로 평양 스감리 고분. 여러분 스감리 고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멋진 황금의 황금 혈띠가 혈띠 앞에 바클이 있죠 보면 현대말 영어로 바클이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나중에 역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 원래 이 유물을 발굴했던 사람이 세키노 다다시입니다. 세키노 다다시인데 이 양반이 이 유적을 뭘 했느냐?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굴한 책임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뭘 하냐면 이 유적을 고구려 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고구려. 왜? 이쪽 지역인데 고구려가 있는 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양반은 원래부터 인식을 했습니다. 고구려가 인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누구에서 공격을 받느냐면 바로 도리 유조. 한참 어때? 이 양반은 아직도 쉽게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 양반은 아주 일본에서도 고고학자예요.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하면 인기 스타 정도 돼가지고 엄청나게 주목받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 평양 스감리 고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고구려 형식의 고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한참 어때? 후배뻘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리 유주라는 사람이 뭐냐? 이게 아니다. 그건 고구려 아니라 낙랑군이라고 주장합니다. 낙랑군. 그러면서 어때요? 이 양반이 한 방 맞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평양에 발굴되는 것은 전부 다 낙랑군 유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낙랑군 유물. 이 양반은 처음에 이걸 발굴할 때는 속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틀림없이 이때는 자기는 알기로는 여기는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이런 쪽으로 부여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뭐라는 게 가장 필요한 거 뭐냐? 말 그대로 조선을 먹었기 때문에, 조선을 쉽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잡았기 때문에 영원히 잡을 수 있는 역사관이 가장 필요했죠 보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양반이 도리 유주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평양 스감리 고분은 어떻습니까? 낙랑군 유적이라고 아예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그 뒤로 세키노 다다시는 고구려 유적을 적고 뭐냐면 모든 것을 이제 낙랑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양반의 일기장에는 뭐가 나오죠? 자기가 샀던 낙랑군 유물이 북경의 유리창 골동품상에서 샀다는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이게 역사에 주는 교훈이 뭘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처음에는 고구려를 주장했던 사람이 결국은 한사군이라고 낙랑군이라고 번복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양반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대단히 입지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주목을 받죠. 그러면서 평양에 나오는 모든 고분군은 뭐다? 낙랑군으로 이제 역사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유적 발굴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인식을 열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주로 뭐냐면 이 만주를 답사한 거는 이 시대 때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뭐 학술을 위해서 아니죠 보면요. 학술을 위한 게 아니라 이때의 답사 목적은 1908년 이때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한창 무엇을 꿈꾸는 겁니까? 조선을 합병하고 조선을 먹고 대륙 진출하는 것을 뭐죠? 꿈으로 삼았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만주와 요서 전 지역을 답사했는데, 이 자료는 결국 뭐냐면 도리 유조가 이렇게 이 양반이 연구한 자료는 뭘로 쓰이느냐? 훗날 일본이 만주 침략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책을 보면 1945년 이전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 요소와 만주를 답사할 때는 뭐냐? 일본인의 복장을 하지 않고 조선인의 복장을 하면서 조선말을 하면서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일까 여러분들? 그러면 요서 지역과 만주는 어떤 문화권이라는 겁니까?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변복을 해가지고 조선인 복장으로, 그래 조선인 말을 하면서 요쪽 지역을 어떻습니까? 답사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쪽을 다녔을 때는 조선말을 했을까? 중국 땅이라면 중국말을 해야지 보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 유주의 이제 연구는 결국은 이제 침략, 만주 침략의 자료로 이제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1년 6월에 스웨덴의 광산 전문가인 안데르손이 나와가지고 이쪽에 유적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뭐냐면 조사된 선사 유적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때요? 이제 중국의 20세기 중반 중국 고고학의 밑바탕이 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연구가 실제로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소하고 만주가 주목받는 거죠, 보면요. 예.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 유적하고 유물을 어떻습니까?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 양반이 어느 에서 보면 서양, 일본 사람이 먼저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을 돌면서 이제 말 그대로 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유적지 조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천진 북강 박물에 일하던 프랑스 학자인 에밀리 쌍. 에밀리 쌍이라는 사람이 바로 홍산 지역을 답사하고 많은 유물을, 자, 유물이 이제 나옵니다. 유물이 나오는데, 자, 그걸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뭐냐? 자, 1922년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홍산 문화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과연 이때 명칭은 발굴이지만 어때요? 벌써 이 시대 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유물이 있다는 소문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게 돼 홍산문화 발굴하기 이전에 벌써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유물을 땅에서 줍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여기서 이제 유물을 직접 이제 발굴사로 본다면 발굴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가져간 인물이 바로 프랑스 박물학자인 에밀리 쌍이라는 거.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 자, 중국에서 직접 이제 중화민국 양사영이라는 학자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표면 채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죠. 자, 중국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들어섰냐? 1930년부터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역사에 개입을 하죠, 보면. 하지만 어때요? 이때는 말 그대로 조선, 일본, 중국과의 여러 가지 역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되죠, 보면요. 이후로, 자, 이렇게 이제 발굴이 시작되니까 뭡니까? 이후로 홍산 지역의 주민들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적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유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중국의 학자, 외국의 학자가 와서 서서히 무덤을 파고 유적을 파면서 뭐 부장품을 가져가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냐?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홍산 주민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유적을 파헤쳐가지고 아예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 이때 얼마만큼 팠는지, 어떤 내용이 나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한 홍산 문화는 어때요? 일부분이고, 공개된 것도 일부분이고, 벌써 어떻습니까? 30년대부터 어떻습니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유적 발굴이, 속된 발굴이 아니라 부장품 아예 도굴 하기 시작합니다. 도굴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죠? 과연 이 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중국에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도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니까 나중에 적봉주재 일본 영사관이 뭡니까? 유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 버렸냐? 중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1933년 도쿄 제국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아마 지금 도쿄 제국대에서는 이걸 지금 공개를 했는지 지금 박물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사료상 1933년 홍산문화 유적이 교토 어떻습니까? 교토 제국대학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1933년, 자, 33년에 뭐냐면 가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도쿠나가 시게야스라는 사람이 단장이 돼가지고 만주 몽골 학술조사단이 결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5년 동아국어학계 도쿄 제국대학 총장이던 이렇게 학자가 직접 어떻습니까? 단장으로 나서면서 뭐죠 보면요. 바로 11년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직접 뭐냐?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직접 30년대 이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홍산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1950년에는 여준학이 이끄는 북경대학교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조사한 그 어떻습니까? 소달명을 다시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고 1954년 중국 고고학계가 채도라든지 세습기를 이제 특징으로 해야 하는 이 문화를 뭐라고 하느냐면 홍산 문화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화는 언제 이제 이름이 명명되느냐? 1954년입니다. 1954년에 이제 중국 고고학계가
홍산문화로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홍산문화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962년에 중국 학자들이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죠. 보면요, 서광기 이런 양반들이 파림자기 부하유적을 발굴하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 부하 문화는 여러분들 BC 5300 여기서 한 약 7300년 전에 이제 문화권을 이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관민이 뭐냐면 적봉시 여기에 문화를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청동기 문화태적청을 발굴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자, 이게 보면 내몽고 적봉 오항기 지역을 발굴하면서 오항기 사릉산이라더니 여기에 어때요? 질그릇 굽는 가마트라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1972년 정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960년 문화대혁명이 어떻습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팍 수그러들어 버리겠죠. 숨어버리고. 그러다가 자, 197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 후 요설지역 조사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무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할 여력이 없었겠죠. 보면요, 중심도 못 잡았고. 자, 그리고 이제 1971년 드디어 어때요? 중국에서 홍산 문화를 이제 엄청나게 말 그대로 발칵 뒤집을 수 있는 사건, 국민들이 막 학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 옥룡입니다. 옥룡의 출현이죠. 옥룡, 바로 내몽고 옹호특기 삼성 탈압촌에서 용어의 원년, 중국에서 용어면 어떻습니까? 용어면 뿅가잖아요. 왜? 천자문화지 않습니까? 왕 천자문화인데 그 용어의 원형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것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계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뭐 들끓게 만듭니다. 야, 드디어 용어의 기원처를 찾았다. 근데 여러분들 기원처 찾았는데 뭐 어떻다는 겁니까? 만리장성 밖입니다. 황하에서 용이 나와야지. 황해에서는 안 나오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만리장성 밖에 있는 홍산지역 여기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 옥룡이 나옵니다. 요것도 어때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농부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기가 돌 이런 걸 파보니까 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 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금을 준다고 팔아라.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때요? 직접 이제 중국 학자들에게 넘겨가면서 어때요? 특히 이제 곽대순이라는 양반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용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발표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홍산문화에 몰입을 다합니다. 왜? 중화문화의 근원을 찾았다 이거예요. 중화문화. 특히 용의 문화의 근원. 이걸 찾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26cm 크기인데 보면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말하는 신석기 시대에 옥을 깎아가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 지금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뭐 BC 3000으로 잡는다면 5000년 정도. 그죠? 5000년 정도의 문화라 하는데 5000년, 6000년 전에 옥의 문화를 이렇게 멋지게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문명이 서양에 있을까요, 보면요. 슈메르 문화에도 옥이 언급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화는 슈메르하고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의 전체적인 범위는 슈메르 문화를 넘어서 버리죠. 보면 연대기는 보면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옥의 문화가 이제 드러나니까, 특히 용의 문화가 이제 중국 사회에 알려지니까 중국 국민들도 학계도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 동산치 유적이죠.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나하나 들을 겁니다. 여기가 동산치고 요령성이면 어때요? 여기가 동산치고 여기는 우화량입니다. 우화량인데 여기에 뭐 나오냐? 동산치 유적이고 우화량 유적의 이렇게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하고 총묘단이 나오고 신전도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무덤 뭐 신전 다 나오면서 중국이 또 이것 때문에 또 발칵 뒤집힙니다. 왜? 이제 용의 문화의 기원도 찾았지만 무슨 문화요? 제천문화 기원. 제천. 여러분들 제천이라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학입니다. 예학. 꼭 이렇게 역사하는 공부하는 분들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천문화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와 악의 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예법과 음악이 나오는 문화권이에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냐? 바로 용의 발굴과 더불어 그 다음에 동산치와 우화량 유적이 나오면서 때요. 또 더 발칵 뒤집힌 게 뭐냐? 이제 공자왈, 맹자왈 할 때 나오는 예의 문화, 예악의 문화의 근원이 어디에? 동산치와 우화량으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야, 이쪽에서 문화가 나왔다고 이제 중국이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 발로선 동북공정이랑 이정훈 선생이 쓴 뭡니까? 보면 이 책을 발로선
반동북공정, 이거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문화는 뭐다? 중국의 예약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예와 악은 뭐다? 자기들 말하는 황하 문화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다? 만리장성 밖에 자기 말하는 오랑캐 지역, 말로 예로 한다면 동이의 지역에서 나온 문화가 바로 예와 악이 뭐냐? 동산치와 우화량의 유적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산치 유적은 중국 최초로 발견된 선사시대 제사유적이라는 거, 가장 이런 시기에 제사유적으로서 중국의 관심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있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게 중국이 왜 홍산 문화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열광하느냐 하는 배경, 중화 문화의 근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 공자의 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의 뿌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고조선의 뿌리 문화가 드러나는 건데, 그게 어때요? 고조선 이전에 뭐 우리 역사로 해석한다면 뭡니까? 고조선 이전에 동산치와 뭐죠? 우화량에서 뭐다? 예의 문화가 있었다. 벌써 뭡니까? 보면 신시 시대 때 예악이 있었다. 예의 문화라든지 악의 음악 문화도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때 있었던. 자, 이런 문화가 발굴되면서 중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밀어붙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뭐냐면 동산치 유적에서 뭐냐면 제천을 쉽게 말하는 모습을 중국에서 떼요. 중국에서 직접 자기들이 이제 나가는 프로그램에 나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제 상상방송에 있는 걸 캡처해 보여드리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뭘 했다? 모여가지고 모습을 했다. 동그랗게 하고, 이게 어느서 보면 뭐죠? 이걸 중국에서 왜 이런 그림을 했을까요? 동산치 홍산유적 정지관에서 바로 천은지방 사상이죠. 보면요. 천은지방 사상을 그대로 이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뭘 가르치느냐? 이제 바로 전방후원, 일본의 전방후원묘의 기원, 그죠? 그 다음에 원방각의 기원, 그죠? 그리고 뭡니까? 보면 바로 천은지방의 사상의 뿌리가 뭐다? 중국이다. 특히 예학의 문화가 중국이라고 이제 앞으로 역사가 정립이 될 겁니다. 한국은 이 문화가, 우리 한나라 학자가 나왔었죠. 이 문화는 우리 게 아니다고 EBS에서 주장을 했죠. 이런 거는 그런 문화 없었다고. 그러는 덕분에 중국은 이 문화 속에서 어때요? 앞으로 예약 문화의 근원도 이제 중화 문화로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뭐냐? 동산치 유적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죠? 보면요. 뭡니까? 보면 손을 손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홍산 문화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가슴에 모으는 것도 있고 요리 모으는 것도 있고 보면요. 이렇게 손을, 남자 여자 손 하는 거 있죠. 보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손을 이제 발을 가부좌로 들고 보면요. 그리고 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5,500년 지나면 고초선 이전에 속된 말로 야만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폼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사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5,5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화로 본다면 이 문화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주 고도의 예법의 문화입니다. 예법의 문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미치는 거고, 이 문화에. 근데 한국은 뭐냐? 홍산 문화에 이런 것이 있는 줄을 국민들도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때? 일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해야 되죠. 왜? 받아들이면 큰일 나니까 지금 역사학 체계가 붕괴됩니다. 한국사는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보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런 문화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중화문화의 근원이 다 드러났다. 예학의 문화의 근원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논문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뭘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홍산문화와 문명과의 관련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 관점은 알려진 바 있고 그 중에서 문명과 홍산문화를 관련시킨 논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름 나오죠. 하지만 홍산문화의 문명 단계 여부도 연구자마다 모호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되었고, 자, 누가 지적했느냐? 우리나라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래서 논문을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자, 홍산문화의 문명 단계의 여부도 연구자마다 모호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들 홍산문화의 이 양반이 중국의 학자들이 홍산문화에 연구한 논문을 몇 편 읽어봤을까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연구자마다 모호해서. 아니, 모든 논문이 모호하지. 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누가 또렷하게 저것이 저것이다 이야기 누가 합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학문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홍산문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언어를 요랬습니다. 연구자마다 모호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건 지 생각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진짜 홍산문화인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정보를 알려놨습니다. 또 어때요? 홍산문화가 문명 단계라는 주장은 소변기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 다음에 소변기가 주장한 국가 발전 단계 중 홍산문화는 고국, 옛날에 첫 어떻습니까? 국가 단계, 고국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고국은 말을 넘어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로 이를 걸쳐야 국가 사회로 발전한다고 주장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고국과 반국이라는 용어가 중국어계에 널리 퍼져 있지만 개념이 뭐하고 또 나오죠. 이 양반이 논문 그래. 잘 주면 돼. 홍산문화를 어때요? 중국 학자들 연구한 걸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개념이 뭐하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대. 그래서 의미가 없대. 이게 우리나라 한국 학자입니다. 한국 학자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냥 말로 하기 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화량 문화에서 중국 학계가 또 어떻습니까? 열렬한 붐이 일어난 게 뭐냐? 공부의 붐이 일어난 게 바로 여신묘입니다. 여신묘. 여신묘가 이런 형태로 드러났는데 이제 복원한 모습이 이런 형태죠. 보면요. 위에 지붕을 씌운 모습이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여신상이 등장을 하죠. 보면요. 여러분들 여신상 폼 이제 아시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남자들이 앉으면 손을 잡으면 어디에 여러분들 손을 여기에 공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수 자세 하시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잡습니다. 왼손이 오른손 위로 가죠. 여러분들 옛날 신하들 할 때 뭡니까? 뭐 절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남자들 하는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여성들은 반대로 잡습니다. 물론 이제 조문할 때 죽은 분을 조문할 때는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로 됩니다. 그런 건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고 지금 아실 필요 없고 지금 보면 돼. 옆으로 뭐죠? 요리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성이기 때문에 돼요. 손이 요리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리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예법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홍산의 여신상, 우화량의 여신상의 자세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걸 원시인들 우리나라 모 대학원 박사가 뭐죠 보면요. 아, 교수가 뭐랬습니까? 신석기 시대에 무슨 국가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트론이나 하나 잡고 뭡니까? 짐승이나 잡아먹고 있는 시대에 그때 무슨 국가가 있느냐. 이러면서 뭐 환당국 위선론을 지금 올리는 양반이 있잖아 보면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 시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그 교수가 알까요 이거? 그 양반 머리는 어떻습니까? 신석기는 전부 다 야만인이야. 팬티 하나 그치고 어떻습니까? 그냥 짐승 사슴이나 잡아먹고 있는 문화가 신석기인 줄 압니다. 공부 죽어도 안 합니다. 이게 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공부 한 번 하면 어때요? 학위 한 번 따면 거기 이제 만족해가 절대로 공부 안 해요. 자기가 다 하는 게 단 줄 알아. 그죠? 이런 신석기 문화가 발굴되니까 중국에서부터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6,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5,500년, 6,000년 전에 여신의 모습이 지금 폼이에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어린애들 가르치는 예법입니다. 예법. 그게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가부 같은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이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보면요. 자, 이게 나오니까 중국은 또 발칵 뒤집히는 게 왜? 지모신, 여신의 문화가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급 문화라는 겁니다. 동서양의 연구가들이 하는 게 이 정도 문화가 나오면 뭐다? 이는 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여신의 이 모습이 나오는 그 발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속이 탔는데 이 문화가 나오니까 아마 중국 학계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영화의 그 레볼루션입니까? 역사의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전 세계에 이게 기사가 나갑니다. 이 역사가 이제 뒤집어진다. 이런 문화가 중국 문화다.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요. 문제는 누구 문화를 가지고, 누구 지역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자, 이렇게 전 세계에 타진되고, 그 신문 기사도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요령성 부신 사해유적에서 여러분들, 이게 사해유적입니다. BC 6,000년 약, 지금부터 8,000년 전의 신석기 문화권인데, 여기서 뭐냐면, 석소령이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잘 보면 용이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중국에서 또 뭐다? 야, 이게 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보게 만듭니다. 원래 이 돌은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파괴된 데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다시 흙을 덮어가지고 꾸민 겁니다. 용 모양처럼 꾸미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사해유적에 이렇게 용 형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8,000년 전의 무렵으로 이제 추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현재는 뭐냐? 현재는 중국 학계에서는 뭐냐면 이 사회 문화에서, 물론 이제 사회 홍룡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화, 그 다음에 홍산 문화, 그 다음에 중화 문화로 간다. 이렇게 공식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원래 한국사가 똑바로 잡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화의 홍산 문화 주인공 뒤에 뭐가 있는, 홍산 문화 다음에 이 문화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고조선 문화하고 중국의 또 문화하고 연결되겠죠, 보면요. 그게 뭐냐? 중국이 이 홍산 문화를 중화 문화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뭐에 보면요, 자기들 문화의 기원처를 바꾼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바꿨어. 이번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만은 어떻습니까? 한족의 문화, 황하 중심의 문화를 접고 뭡니까 보면 이민족의 문화, 특히 홍산 문화, 동이족의 문화권, 이 문화권에 있는 홍산 문화를 뭡니까 보면 고조선에 있는 문화권을 중화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자체가 돼요. 엄청난 충격이죠. 물론 이 충격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역사는 뺏기는 수밖에 없죠.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고고학계 원로인 소뱅기란 소뱅기 선생이 이 양반입니다. 자, 그래서 요수 지역의 문명 단계를 어떻게 했느냐면 고문화가 홍산 문화고, 그 다음에 고성, 이제 옛날에 성이 나오는 거 하가즈마청,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고성,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뭡니까? 하가즈마청에 나오는 옛날의 성문화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형 성입니다. 뭐가 있는? 치가 있는 성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한 파트를 내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홍산 문화를 거쳐서 하가즈마청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시기로 갔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정립한 양반이 바로 소뱅기라는 양반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고조선을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리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고성 하가점 하청을 어디까지? 바로 고국, 바로 하나라, 상나라, 요순 다음에 요순 임금 다음에 당우, 그 다음에 하조, 당우, 하상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시기의 모델로서 어떻습니까? 역사가 전개됐다는 것을 홍산 문화를 가지고 정립했고, 특히 요서 지역의 문명이죠. 전에 제가 강의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요서 지역에서 계속 청동기가 나오고 홍산 문화가 발굴되니까 우리나라 학계가 어디에서 이화여대에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뭐랬습니까? 요쪽 지역은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 학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셔가지고 요서 지역 거기 관련된 학술대 검색해 보시면 바로 뜰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누가 참여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현 전국 사학계 홍산문화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산문화를 중국 문화의 기원과 중국 사회에 대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화량과 오한기 유적은 홍산문화 사회가 근력사회 단계로 진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화문화의 역사를 완전히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화량의 옥봉황상이라든지 이게 옥인상, 오한기의 바로 석인상, 그 다음에 우화량 일신모의 곰, 때요. 이런 것이 뭐냐면 사회 사기의 오제봉기의 융시와 관련되어 있고, 이 문화는 결국 뭐냐면 바로 황제 헌헌하고 연결된 문화다 해가지고, 이 홍산 문화는 누구의 문화다? 치우천왕의 문화가 아니라 누구의 문화? 바로 치우천왕과 싸웠던 중국 한족의 대표로 지금 중국 분들이 인식하는 황제 헌헌의 역사라고 지금은 아예 정립을 해가지고 왕궁도 황궁도 크게 만들고 황제 헌헌도 돼요. 크게 조각을 해가지고 제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이트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중국을 알리고 세계를 보도하라 해가지고 뭡니까? 벌써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황제 헌헌은 어떻습니까? 황제 헌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국은 뭐다? 황제 헌헌을 살리면서 누구까지요? 동이족인 치우천자까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사람으로서 이번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 시조, 세 분의 시조, 염제신농, 황제헌헌, 그 다음에 치우천왕이 뭐냐? 중화문화의 시조로 이제 중국 역사에서 정립을 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그래서 홍산문화는 결국 중국은 뭐냐면 어떻게 방향이냐? 이 문화는 바로 황제 헌헌이다. 근데 황제 헌헌은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유홍시 문화고 나중에 이 문화는 나중에 배달 신시 문화고 연결되기 때문에 동이족 문화권입니다. 웅족의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꾸
자기들 문화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중국이 자기들 역사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을 완전히 자기들 역사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돼요. 한국 역사를 완전히 이제 자기들 역사로 끌어들여야만 모든 것이 이 논리대로 이제 자기들 논리대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역사의 논리는 2020년 작년 역사 교과서에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학계에서 모든 것이 한국의 역사는 뭐죠? 중국의 반국사, 속국사로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나갔죠, 보면요. 자, 중국은 이렇게 이제 고조선 이전에 말하는 신시 시대 때 황제 헌은을 살려가지고 국가적 축제로서 문화로서 이렇게 열심히 중화 인민들을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는 뭐냐, 고조선 학자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의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회관과 문제점에 보시면 뭐라 하느냐, 최근 홍산문화를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홍산문화를 한국 고대문화의 원료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홍산문화에 나오는 옥제품이나 원통형 토기 등의 유물이 한국의 신석기와는 다른 계통이며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화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EBS까지 나가지고 출연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는지, 자, 원통형 토기라든지 뭐 옥제품이 우리 거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강의 들을 때 하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틀린지 국민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학자가 무조건 주장한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고학적 자료를 나중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분들의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대변해 주는 건데 보면 전국시대 중국 세력의 요동을 진출해가 철기 문명, 결국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도둑놈 이만이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면서 때요, 말 그대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잘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돼요. 원래 이만이랑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 써야 되는데 그거는 차마 못 그리고 이쪽에 그려놨네요. 원래는 이쪽이죠. 이쪽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일방적인 차원에서 금속기를 쓴 이후에 고조선이 국가로 형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양반의 생각은 뭐죠? 바로 이만조선이 준왕의 정권을 빼앗고 차지한 도둑놈 이만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을 EBS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온 걸 여러분들 여기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방송이 나갔냐 하면 바로 이전에 EBS에서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바로 홍산문화하고 이제 고조선에 관련된 또 연구하시는 분이 우시라 교수님이 계십니다. 항공대. 우시라 교수님이 어떻습니까? EBS 이 방송에 나가지고 홍산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때요? 고조선의 실존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우리나라의 주류 사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EBS를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런 방송을 들었냐?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참 EBS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습니까? 내보낸 사람이 요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나가서 뭘 겁니까? 앞에 등장했던 우시라 교수가 뭐죠? 홍산문화와 고조선에 대한 실종성을 강조해 놓으니까 이 양반이 나와서 뭡니까? 홍산문화 없었다, 단군조선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EBS 방송이 나간 겁니다. 이제 이 배경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이제 말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열심히 우리나라 학계들을 어떻습니까? 학계의 무반응, 무대항의 덕분에로 지금 이제 만리장성, 전 세계의 만리장성은 뭐냐? 미국 LA에 있는 게티 미술관에서 어떻습니까? 실크로드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자, 여기에 만리장성이 어떻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1년에 연 130만 명이 찾는 그 이제 미술관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요걸 다 이제 알고 갔습니다. 아, 중국의 만리장성은 바로 북한까지다. 이렇게 이제 소개됐고요, 보면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자, 맵스 오브 월드라든지, 위키피디아 이런 쪽에 어떻습니까? 피디아 이런 세계 지도에 보면 모든 만리장성 어디로 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에 북한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그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책으로 나와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문화 행사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아무도 대응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 찾기 하는 방크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이 역사를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또 국민들, 소수의 국민들이 나오는데 나머지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유사사기라고 동조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게 국민입니까 보면? 그 국민도 아니죠. 그런 인간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런 덕분에 어때요? 중국은 말 그대로 동북공정을 맺어짓고 전 세계 문명공정, 선정공정, 그 다음에 어때요? 전파공정이 그대로 이제 성공리의 단계에 맞춰지면서
만리장성 방향이 여기 있는 만리장성이 이제 이쪽으로 북한 쪽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이제 바뀌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결국은 홍산문화는 오늘 여러분들 홍산문화는 중국이 지금 홍산문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겠죠. 중국 문화의 기원이 이제 홍산문화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갔습니다. 왜? 이거는 황하하고 비교할 정도의 문화가 아니에요. 황하보다 아주 뛰어난 문명 그리고 전 세계 4대 문명권하고 돼요. 겨룰 수 있는 그보다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문화가 바로 홍산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은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이번에 만리장성 방향을 틀면서 남의 역사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까지 어떻습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홍산문화를 중화문화의 기원으로 이번에 잡았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고 중국의 미래는 무엇을 꿈꾸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동북공정에 침묵하는 한국 사학계 그리고 홍산문화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덕의 사관에 이제 매몰된 우리 한국 사학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동북공정을 대항할 거라고요. 중화문명 성전공정을 대항할 거라고요. 일본의 역사의 침탈에 대항할 거라고요. 한국 사학계는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침묵밖에 없고 그죠? 자합자득입니다. 제발 이런 공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역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을 유사사학 국뽕 한바르고 밀어붙이는 그런 못난 짓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홍산문화연구사를 오늘 첫 강의를 여러분께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뭐 수많은 분들 이름을 못 적어드리는데요. 하여튼 좀 이름도 그냥 이게 전하는 게 실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튼 감사한 분들께 감사 이렇게 표시를 남깁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이 방송이 문화 콘텐츠가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좀 전달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저의 이제 강의를 그냥 단순한 학술 뭐 그런 흥미주의 강의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마음 긁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처음 모르니까 그렇죠. 먼저 들어오시면 제 강의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당군조선 말살사부터 여러분들 한 20몇 부작입니까? 28부작입니까? 24부작입니까? 지금 까먹었는데 그거부터 보시고 나서 뭐 문헌사학이라든지 고고학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뭐 당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 아니면 어때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배운 분들도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 일부러 조선시대 200권의 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로 남겼습니다. 영원히 남깁니다. 왜? 그걸 알아야만 우리 국민들이 고조선이 당군이 어떻게 제거됐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보시고 문헌을 이해하시고 논문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와서 괜히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 마음만 긁지 마시고 보면요.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게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일부 강의 이제 홍산문화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연구사를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제 그 낭낭국에 대해서 이거는 꼭 이렇게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가지고 여러분들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 문헌학적 자료는 가지고 한 것은 제가 강의로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를 보시고요. 많은 이제 홍산문화 시리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역사 공부하는 분들 역사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좀 알 수 있게끔 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흥미주의 역사 유튜버 뭐 조회수 수십만 돈 벌고 그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입니다.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도 지금 이 시국에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대항할 수 있는 역사 유튜브, 역사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몇 분이 그런 걸 운영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